계속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행정 이념은 제가 예전에는 이걸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외워서 시험지에 쓰고 그랬었는데 요만큼 더 제가 뭐 이런 뭐 실무적인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잡다한 온갖 그 잡스러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잡탕과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제가 뭐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형평성이구나,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반응성이구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 민주성이, 이게 시시각각으로 제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많아져요. 변한다고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부의 어떤 뭐 일을 할 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효율성이 중요해, 또는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뭐 이제 형평성이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오히려 어렵기도 합니다. 자, 269쪽에 이제 그 세 번째 줄인 269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형평성은 자, 합당한 평등과 합당한 불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자,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27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까지입니다. 자, 형평성의 중요한 원리는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같이 취급하고 다르게 분류해서 취급할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270쪽의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범주와, 자, 분류를 잘해야 되고 비례해야 되고 비교가 잘 돼야 된다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지금 범주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65세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례라는 것은 나누었는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잘한 사람은 얼마를 어떻게 더 잘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할 때 어떻게 이 등급에 맞게 잘 무엇을 대접해야 되는가, 처리해야 되는가, 취급해야 되는가. 너무 격차가 심한 등급 간의 뭐 어떤 그 대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또는 등급을 나눌 이유가 없는 것처럼 너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게 바로 이제 비례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의 원리입니다. 비교의 원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뭐 두 집단, 세 집단, 뭐 여러 집단을 비교했을 때 이게 과연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비교해서 뭐 얘는 이렇게 처리해주고 얘는 이렇게,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범주와 비례, 비교의 원리가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겹쳐 있는 개념이에요. 겹쳐 있는 개념이라서 범주와 뭐 분류를 설명할 때 비례와 비교도 같이 머릿속에 염두를 해야 되고, 비례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도 분류와 비교를 같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이런 좀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는지에 따라서 이 형평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기준을 잘 잡아서 분류가 잘 되고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거나 취급을 잘 하면 흔히 말하는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내가 이해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나는 대우를 받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정책, 행정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열심히 안 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묶어놓지? 나는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분류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형평성이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준이 바뀌어요. 자, 우리 뭐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은 뭐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국민 여론이 안 좋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 댓글, 특히 댓글 같은 거요. 야, 그걸 그렇게 뭐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분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결혼의 유무, 그 다음에 뭐 40세냐, 40세 미만이냐, 40세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이요. 왜 그게 그 나이여야 되느냐? 왜? 뭐 혼자 살거나 뭐 동거의 여부, 뭐 이런 거 등등이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형평성을 잘 이렇게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등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복지 영역, 그 다음에 고용의 영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이미 적용이 되는 상태예요. 특히 복지 영역 같은 거는 뭐 아동, 영유아, 중요하죠 다. 노인, 뭐 청소년, 뭐 청년, 중년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형평성의 원리를 적용을 할 거냐가 그게 관건인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 행정 이념 중에서 형평성 개념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이유가 분명한 어떤 의견들을 많이 좀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형평성 원리를 적용하는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중립성인데 이거는 저번에 이제 관료제 얘기 때 했습니다. 그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거요. 271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 중립성은 자, 특정 정당이나 정치, 개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272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자, 행정인, 자, 공무원은 당연히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행정인, 자, 공무원은 정권을 차지한, 정권을 획득한 정당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 자, 이게 요거죠. 맨 아래줄이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당성을 확보한 그 뭐 선거에서 뭐 당선이 됐다든가 선거를 통해서 뭐 정권을 가진, 창출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자, 봉사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그에 맞는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중립성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중립성 개념도 형평성하고도 이어져요, 이게요. 왜냐면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어요. 왜 저쪽 대상만 관심을 두십니까? 왜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게 중립성 개념이에요, 이것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정치적 중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 이제 중립적 태도가 의외로 중요해요. 이럴 때는요. 왜 저 사람만 챙기고 난 안 챙겨줍니까?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또 그 말하기 나름인데 그 연결이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임성이요. 자, 책임성은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 문단. 273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책임은 도덕적 책임, 자, 그리고 제도적 책임, 그리고 전문 직업적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도덕적 책임이고, 법률적 책임, 뭐 처벌을 받는다. 이게 제도적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일을 얼마나 정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이 바로 전문 직업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걸 설명할 때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법률적 책임이 가장 이제 중요해요.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법률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뭐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내가 흔히 말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완벽하게 기획을 해서 뭐 주변 사람들도 다 이제 너 이거 참 좋은 정책 만들었다. 시행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난 이거를 딱 하면 뭐 국민들이 정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잘 될 수 있게 내가 하나 만들었어요, 뭔가를. 자, 나름대로 뭐 허락도 다 받고 결제도 다 받았어. 하려고 딱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런 일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개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흔히 말해서 뭐 정치적 변화가 크게 생겨서 할 수가 없게 된다든가. 이게 직업 전문적 책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이제 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런데 법적 책임, 뭐 형법이나 우리가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요. 이것도 우리 수업 맨 앞부분에 한 것 같은데요. 274쪽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다. 자, 특정 업무에 대한 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27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이요. 주인으로서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그리고 정부는 알릴 의무가 있다.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제되는 게 275쪽에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이요. 자, 비밀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만 알고 있는 정보야.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돼. 자, 이런 비밀주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6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둘째, 정보 공개의 방법의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맨 아랫줄입니다. 어디까지 알려야 되냐? 과연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냐?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거냐? 이것도 난감한 문제예요.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요새 보면은 저 어디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면 QR코드를 하던가 아니면은 손으로 쓰잖아요. 자, 그럴 때, 야, 이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될 건가? 한 번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 작년에 QR코드 나오기 전에 이제 손으로 쓰잖아요. 쓰라고 하니까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 뭐, 이름하고, 뭐, 간단한 지역하고, 전화번호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려져 있지가 않았어요. 가려져 있지가 않았다고. 이게 문제는 가려져 있지 않으면은, 내가 쓰고 그냥 나는 상관없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이게, 뭐,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답이 없잖아요. 특히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요. 아니면은 외운다든가 내 번호 쓰면서 뭐 그 번호를 외운다든가 딱 보자마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이걸 만약에 쓰면은 쓰는 것까지 쓰는데 사람들이 악의적인 행동, 나쁜 뜻으로 만약에 뭐 특정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운다든가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나니까 이게 가려서 좀 하라 그러고 사람 이름은 쓰지 말라 그러고 지역하고 전화번호만 쓰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악용할 수 있다면 악용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투명성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이념으로서는 중요한 거고 실제적인 거에서는 실제적인 거예요 또. 자, 그래서 이 투명성 과연 어디까지 알리고 어디까지 보호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뭐 민주성, 이럴 때는 합리성, 뭐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한 이게 계속 복잡하게 생각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을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이념에 좀 이렇게 다 좀 겹쳐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딱 칼로 뭘 자르듯이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